안녕하세요. 구렁이 같은 사기꾼을 집안에 들여놓을 뻔했던 60대 남자입니다.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언젠간 반드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사실을 저는 한 가지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며느리 덕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했어요. 썩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을 하며 3살 터울의 두 아들을 키웠죠. 여유롭진 않아도 행복했던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큰애가 12살이던 해 제가 사놨던 경기도 외곽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거예요. 지인이 제게 고급 정보라며 그곳의 땅을 사두라고 했는데 워낙에 믿던 지인의 말이라 대출 받는 것까지 감수하고 그 땅을 사뒀었거든요. 짧은 몇 년 새 땅값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저는 적기라고 생각한 때에 그 땅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과장 죽은 보태서 벼락 부자가 된 거예요. 낡은 전셋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차도 좋은 걸로 한 대 뽑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공부를 잘했던 자식들을 돈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특히 작은 아들은 손에 꼽히는 명문대 진학했죠. 우린 아들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울에 각각 전셋집도 얻어주었습니다. 당시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진 않았을 때라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 후 번듯한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잠시 몸을 담았던 작은 아들은 변호사를 해보고 싶다며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하더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얼른 돈 벌어서 효도해야 하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뭐가 죄송하냐. 난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작은 아들은 꼭 기대에 부응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이듬해 큰아들은 공무원인 5살 어린 며느리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예전에 마련해준 전셋집 보증금에 1억을 더 보태주었죠. 그렇게 며느리와 큰아들은 자신들의 돈을 보태 직장에서 멀지 않은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며느린 순하고 착했지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답을 듣고 며느리의 성격이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있었죠. 새아가, 넌 원래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니?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이나 사돈 총각을 보면 아주 활발해 보이던데 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다. 오해하지 말거라. 난 말에 신중할 줄 아는 아가 네가 참 좋단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싫긴요. 저도 중학생 때까지 나름 활발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따돌림하고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따돌림 당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제발 전학 보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다른 애들은 잘만 다닌 학교인데 왜 너만 유난이냐고 그런 일을 당하고 다니는 제가 멍청하고 한심한 애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절 창피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친정 식구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남들 보는 눈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저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론 가족들한테도 남들한테도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며느린 20살 때 대학을 가면서 집이 싫어 독립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딸이 괘씸하다며 사돈들은 월세와 학비, 생활비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했죠. 어차피 도움받을 생각도 없어서 며느린 대출받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요. 독립한 뒤론 집에 잘 왕래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도 가족은 불러야 할 것 같아 결혼식엔 참석을 부탁했지만 결혼한 뒤론
거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했죠. 좋지 않은 가정사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누구나 속사정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명절에 얼른 친정에 가라고 해도 그렇게 괜찮다고 말했었구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내와 전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를 부모로서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자주 찾아가거나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과하지 않은 선에서 우린 며느리를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죠. 세아가 퇴근했니? 이제 막 하려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내가 늦지 않게 왔구나. 잘 됐다. 내가 마침 너 일하는 곳 근처에서 서울 사는 친구 놈이랑 약속이 있었거든. 근데 지나가다 보니 옷가게 옷이 너무 예쁘지 뭐냐. 네 생각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옷이라고 하기에 하나 사왔다. 나 이것만 주고 갈 테니까 어서 나와봐. 세아가 너 요새 허리가 많이 안 좋다며. 나랑 네 시애비가 홈쇼핑 방송을 보는데 마침 허리 마사지기를 팔더라고. 효과가 좋다길래 얼른 주문했다. 너희들 집으로 보냈으니까 요긴하게 써라. 저와 아내는 별 신경 안 쓴 척 이것저것 사다가 품에 안겨만 주고 도망치듯 집에 오기, 며느리를 위한 물건들 택배로 보내기, 또 큰아들만 불러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싸서 보내기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보낸 전시회 티켓을 받은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저와 아내에게 함께 가자더군요. 친구나 아들이랑 가래도 꼭 우리랑 가고 싶다기에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기게 됐어요. 그 뒤 며느리는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우리 한정식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그곳에서 펑펑 울며 고마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시회 티켓 어머님 친구분이 아니라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고 사신 거죠? 아니야. 정말 친구가 준 거야. 저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사셨다던 옷. 제 직장 근처에는 없는 메이크업 브랜드더라고요. 저 때문에 직접 옷 사러 돌아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셨던 허리 안마기 홈쇼핑에서 판매된 적도 없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부담 가질까봐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절 챙겨주셨던 거죠? 혹시 제가 불쌍하셨던 건가요? 아니다, 아니야. 나랑 네 시애민 그냥 네가 딸 같아서 예쁘고 착한 네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서 그랬다. 시부모도 결국 부모 아니겠니? 네가 싫다면 앞으로는 안 그러마. 아니 대체 왜 울어? 울지 말거라 아가. 싫다니요. 어떻게 싫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러죠. 어머님, 아버님, 저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애정받은 거 중학생 때 이후로 남편 말고 처음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절 질책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애가 마음이 이렇게 여려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에휴, 나까지 눈물이 다 나는구나. 울지 마. 괜찮어. 앞으로 내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나랑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마. 아내는 며느리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그 비싸고 맛있는 한정식을 우린 눈물 맛 반, 콧물 맛 반으로 먹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값지고 소중한 한 끼였죠. 그때부터 우리와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도 종종 저를 찾아와 저녁을 먹고 돌아갔고 먼저 전화해 영화를 보러 가자느니 쇼핑을 하러 가자느니 등등 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었어요. 셋이서 영화 보러 갔다가 맥주도 한 잔 마신 날 술이 약한 며느리는 볼이 벌개진 채로 헤헤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남편도 너무 좋은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마치 제 진짜 부모님 같아요. 또 제일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이 요즘 자기 야근하는 날이나 주말 출근하는 날마다 두 분께 쌩하니 달려가냐면서
자기도 좀 챙겨달라고 질투까지 한다니까요.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가끔 미워도 좀 봐주세요. 두 분께 미움받으면 저 정말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믿긴 아들놈들만 보다가 착하고 다정한 널 만나서 나랑 집사람은 늘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도 널 딸 이상으로 생각한단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아무 걱정 말고 어리광도 투정도 마음껏 부려도 돼. 우린 항상 네 편이야. 날이 갈수록 밝고 활기찬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신과 함께 해줘야 한다며 아내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죠. 하지만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작은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첫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던 해 평소에도 혈압이 높았던 아내는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고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병원에서 말했죠. 큰아들과 며느리는 퇴근하면 매일같이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진 터라 더욱 악착같이 공부하던 작은 아들은 그래도 사나흘에 한 번은 시간을 빼서 꼬박꼬박 얼굴을 비쳤죠. 같은 서울에 있는 병원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제덕이처럼 며칠에 한 번씩 와. 재성이 네 엄마 상태가 심한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 있잖아.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직장까지 휴직하고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거 겨우 말린 건데 저녁에 마저 못 오게 하면 몸서리를 칠 거예요. 저희 집사람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아내는 2주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는 합가를 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두 분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제가 옆에서 직접 어머님 챙겨드리고 아버님 건강도 미리미리 관리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버님, 서울에서도 부동산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살게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두 분 불편하지 않게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합가는커녕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싫어한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게다가 아내가 한 번 쓰러지니 만약 저와 아내가 둘 다 아프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저도 두렵던 차였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집을 팔고 서울 외곽에 평수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사서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병엔 적당한 운동이 최고 좋대요. 이제 새벽마다 저기 뒷산에 저랑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가, 넌 출근도 하는 애가 무슨 아침잠이 이렇게 없니? 조금만 더 자자. 안 돼, 아버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곤 두 분 다 안 가셨잖아요. 며느린 건강을 위해서라며 저와 아내를 끌고 일주일에 5번씩 새벽 운동을 갔고 퇴근 후에도 저녁을 먹자마자 저녁 산책을 나가자고 체근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저에게 그 나이에 1대1로 지도받는 헬스도 끊어주었죠. 저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나이대 사람들도 건강관리나 재활 목적으로 많이들 수업을 받더라고요. 아내 혈압에 좋다는 각종 음식에 단 음식은 안 좋다며 믹스커피 대신 차 티백들을 사다 놓는 등 며느린 정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요새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병원에서 어머니 혈압이 너무 좋아졌다고 놀랐다면서요? 네 아내가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안 건강해지고 백이겠냐? 서울 오면서 아예 부동산 일도 그만둬서 피곤하다고 새벽 운동을 안 갈 수도 없고 아침마다 눈뜨기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도 자기장까지 줄여가면서 시부모한테 정성인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재성이 넌 결혼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 둘째도 얼른 변호사 시험 붙어서 정미 반의 반만큼이라도 좋은 아내랑 결혼하면 좋을 텐데 말이다. 아내와 저에겐 딱 2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열심히 난임 치료를 받고 시험관 시술을 해도 통 아이가 생기지 않던 며느리의 상심한 마음과 2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진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결국 아이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더군요. 반면 작은 아들은 다행히 삼수 끝에 3번째 변호사 시험을 본 뒤 합격을 움켜쥐었어요.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예빈 네가 분명 해낼 거라고 믿고 걱정 하나도 안 했었다. 걱정을 안 하긴. 제덕이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자기가 더 긴장해서 잠도 잘 못 들던 양반이 허세는. 제덕아, 장하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 변호사로서 네 포부 마음껏 펼쳐봐. 감사해요. 이게 다 두 분이 절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절 이렇게 잘 키워주신 은혜 두고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공부한다고 얼굴도 잘 비추지 못한 절 대신해서 저희 형보다도 더 저희 부모님을 정성껏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작은 아들은 저희 부부와 며느리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 백화점에서 우리 셋의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며느린 과한 칭찬을 받은 것 같다며 쑥스러워했죠. 작은 아들은 필수 수습 기간을 마친 후 한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자신도 이젠 안정을 찾고 싶다며 결혼을 선언하더군요. 아내와 전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물었죠. 몇 살인데? 뭐 하는 아가씨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버지.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러고 보니 형수님이랑 동갑이네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미국으로 건너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랑으로 외동딸인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미대까지 나왔는데 한국이 그리워서 혼자 한국에 들어왔다더라고요. 요즘엔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겠다고 아주 열심히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병원 운영하시는 거면 병원장이란 소리잖아. 들어보니 돈 많은 집안 아가씨 같은데 그럼 화가인 거니? 그 댁 부치는 뵌 적이 있고? 미국에서 대학 친구들끼리 몇 번 전시회를 열긴 했는데 제대로 된 데뷔는 아직 못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님이 부유하셔서 아직 돈벌이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야 뭐 저도 잘 벌고 있으니 크게 신경 안 써요. 여자친구 아버님은 최근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작게 시작해보는 게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처음엔 아버님 도움 없이 시작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힘들면 언제든 그때 도움 주시겠다면서요. 여자친구는 아빠가 결혼할 때 지원을 안 해주실 줄은 몰랐다며 저한테 미안해했는데 전 오히려 그런 아버님이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작은 아들은 수습으로 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 접촉사고로 인해 예비 며느리를 만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아들은 코너에서 갑자기 걸어나온 예비 며느리를 미처 못 보고 살짝 들이받았었다고 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꼭 병원에 가보라고 제가 명함을 줬었거든요. 허리를 조금 다쳐서 여자친구는 한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행동은 일절 없고 딱 치료비만 받더라고요. 게다가 피해자는 자기인데 자꾸만 제 몸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저녁을 먹자길래 이때다 싶어서 냉큼 수락했던 게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제 여자친구 부유하게 자랐어도 불필요한 사치도 잘 안 하고 생각이 똑바로 바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선 아버님이 보내주신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서 매달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있대요. 참 선하고 좋은 여자죠? 아들에게 들어보니 좋은 아이인 것 같더군요. 그런 아이를 며느리감으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아내는 흔쾌히 인사를 시키러 오라고 했죠. 그렇게 몇 주 뒤 아내와 저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 마치고 집에 와서 다 같이 커피 드실 거라고 했죠? 저희도 결혼식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올게요. 죄송해요. 몇 주 전부터 미리 약속 잡힌 날인데 하필 저번 주에 부장님이 갑자기 아드님 결혼식 청첩장을 주셔가지고요. 저랑 아내 결혼할 때 부장님이 사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축의금도 50만 원이나 해주셔가지고 저희 둘 다 안 가볼 수가 없네요. 비록 식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도 잠시 뒤
집에서 보면 분명 예비 며느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말 그대로 정말 참한 아가씨였거든요.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근사근하고 어른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은 확실히 하지만 부드럽게 말할 줄도 아는 모습에 참 잘 배운 아가씨구나 싶은 교양이 느껴졌죠. 전 엄마가 안 계셔서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이미 큰아드님하고 살고 계시다면서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제 예비 형님께 지지 않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리고 우리가 예뻐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제덕이랑 너랑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식구가 되기로 결심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 예쁨 받는 며느리가 원래 꿈이었는데요, 뭘. 두 분처럼 좋은 분들 며느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형님 되실 분도 얼른 만나 뵙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니 저 너무너무 기대돼요. 말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내와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비록 사돈어른 되실 분은 지원을 않으신다고 들었지만 큰아들 때처럼 작은아들에게도 똑같은 금액 정도는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자신도 빨리 화가로 성공해 작은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친 뒤 우린 티타임을 위해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못한 채 우린 웃는 얼굴로 다과를 하며 아직 오지 않은 큰아들 내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큰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상상도 못했던 예비 며느리의 추악한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좀 늦었죠?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괜찮다. 인사하거라 아가. 여긴 제덕이랑 결혼할 아가씨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미리 불러도 되죠? 전 김상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반가워요. 저는 서정미라고... 너? 늦어서 죄송하다며 다급히 외투를 벗어 방에 대충 놓고 허둥지둥 나오던 며느리는 예비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답하다 뒤늦게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며느린 경악을 하며 말까지 더듬었어요. 반응을 보니 아는 사람인가 싶어 저는 예비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둘이 무슨 사이인 건지 그의 얼굴 또한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둘이 아는 사이니? 아니 무슨 사이인데 둘 다 표정이 그래? 네? 아니요. 전 처음 뵙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 왜 자꾸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모르는 사이? 너 방금 나한테 이름 김상아라고 했잖아. 네가 날 모른다고? 나 서정미야. 네 중고등학교 동창 서정미. 네가 날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아버님, 저 여자 누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묻고 있잖니. 누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심한 따돌림을 당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따돌리고 괴롭힌 주동자가 바로 김상아예요. 뭐?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 가서 살았다고? 와, 너 진짜 무섭다. 내 중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 끔찍한 네 얼굴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어디서 그런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하고 다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제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병원 운영한다고 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쟤네 엄마 버젓이 살아있고 고등학교 때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집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내놓은 자식 취급하던 날라리였다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큰며느리의 폭탄 발언에 온 식구가 다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덜덜거리듯 떨리는 눈동자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같은 이어지지 않는 말만 내뱉고 있었죠. 아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 상아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우리 며느리 말이 사실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덕씨 뭐라고 말 좀 해봐. 당신 형수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당신 우리 아버지 만났었잖아. 내가 그린 그림들도 직접 두 눈으로 봤었고. 당신 나 못 믿어? 어? 아버님 어머님
저 여자 정신병자 아니에요? 대체 저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정신병자라니 당신 말 조심 못해? 야 김재덕, 너 내 아내가 예전에 따돌림 당한 일로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얘기 들어서 잘 알지? 우리 집사람 말 다 사실이면 나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알았어? 예비 며느리는 끝까지 모르쇠로 나왔는데 큰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놀라서 눈물까지 뚝뚝 떨구고 있는 큰며느리를 보자 저 또한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왜 그날 처음 본 예비 며느리 말을 몇 년간 함께 산 며느리 말보다 신뢰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예비 며느리는 계속 변명을 해댔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진짜 단체로 나한테 왜들 이러는 거예요? 재덕 씨, 나 진짜 아니야. 미국에서 들어온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내가 당신 형수를 어떻게 알겠어? 결혼까지 결심했던 내 말을 왜 안 믿냐고. 김상아,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내가 네 부모님까지 뵀었는데 그런 날 끝까지 모른 척한다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왜 절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랑 쟤 중학생 때 나름대로 친해서 가끔 저 쟤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어요. 그때 쟤네 부모님 얼굴도 뵀었고요. 그러다가 중3 때부터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더니 저처럼 평범한 애랑 어울리기 창피하다고 저를 거의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고1 때 같은 반이 됐는데 피구하다가 제가 자기 몸에 공을 맞췄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그때부터 절 이유 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노는 애들 무리에 속해 있는 애가 그러니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저한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저 그렇게 3년 내내 김상아 쟤한테 괴롭힘 당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한 거예요. 쟤네 무리한테 끌려가서 이유 없이 돈 뺏기고 손찌검 당하고 물벼락 맞고 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제가 따돌림 당했다고만 말했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쟤랑 그때 일을 입에만 올려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 끔찍해서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애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도련님, 김상아 쟤는 절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악마나 다름없는 애예요. 중학교 동창한테 듣기로 쟤 자기 엄마 안보험까지 전부 뜯어내서 잠적해버린 완전 페류나라고요. 이게 진짜? 너 조용히 안 해? 재수없게 진짜. 왜 하필 쟤를 여기서 만난 거야? 며느리는 처절한 울음을 터뜨리며 경악스러운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그제야 예비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본색을 드러내며 표정을 180도 바꾸더라고요. 야 김상아, 들어보니까 우리 형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너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SNS에 올렸던 미국집 사진도 대학 졸업장도 미국 친구들 사진들도 기부고 뭐고 나한테 했던 말 전부 가짜냐고. 너 그럼 네가 그렸다는 그림들은 뭐야? 어? 그냥 돈 주고 산 싸구려 모작들이지.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인간이라 잘 속아 넘겼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짜증나게 이게 뭐야? 졸업장? 요새 대충 그런 거 조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친구들도 아빠도 내가 다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고 사진 감쪽까지 합성하는 건 요즘에 일도 아니야. 아무튼 범생이도 이렇게 속여 넘기기가 쉽다니까. 수수 변호사라길래 어리숙할 때 빨리 낚아채려고 고상하게 말하는 법 같은 별 희한한 가해까지 받아가면서 생쇼를 했더니 완전히 내가 꽝을 뽑았네. 결혼 안 해. 안 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졸부면서 재벌도 아닌 것들이 유세는. 다들 뭘 꼬나 봐. 재덕 씨, 뭐 나한테 속아서 억울해?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노려봐. 그렇다고 당신이 날 뭐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받아먹은 것도 아직 없어서 나 사기죄로 고소도 안 되거든? 나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아씨, 열받아 정말. 야 서정미, 너 이리 와. 오랜만에 나한테 좀 맞자. 어? 아이고, 아가야, 너 이거 못 놔? 이 빈대 같은 사기꾼이 감히 누구 며느리한테 손을 대려고 해? 식당에서와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된 그 여자는 으르렁대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저는 재빨리 그 여자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욕짓거리를 하며 휘청거리던 그 요물의 뺨을 잔뜩 화가 난 큰아들이 후려쳐버리더군요. 이 망할 여자가 미쳤나? 너 지금 나 쳤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네가 먼저 내 아내 머리채 잡았잖아. 이거 정당방이야. 내 아내 가슴에 피멍들게 한 버러지가 누구였나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언젠간 반드시 한번 만나서 딱이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었는데 나 오늘 소원 성취했다. 너 앞으로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잖아? 내 인생 걸고 너 아주 진문개 줄 거야. 네가 내 아내한테 한 짓거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하게 복수해 줄 거라고. 너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했지? 다시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공포가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빌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큰아들의 으름장에 흠칫했지만 그 여자는 턱을 치켜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더군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막힌 말문이 트인 작은 아들은 하마터면 자기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여자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 안 해? 내가 살다 이런 꽃뱀한테 걸릴 줄이야. 야, 김상아, 너 우리 형수님한테 잊지 못할 상처 준 거, 그리고 날 단단히 호구로 봤던 거 내가 톡톡히 후회하게 해줄 거야. 알았어?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악마야. 네, 그러시던가요. 아유, 무서워라. 어디 한번 해봐, 이 멍청한 변호사야. 이 쓰레기 같은 기집애, 이거나 받아라. 그 여자는 콧방귀를 뀌곤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아내가 뒤에서 괴성을 지르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곤 그 여자에게 냅다 대야에 든 얼음물을 끼얹어 버렸죠. 어쩐지 조용하다 했더니 아내는 언제 대야에 얼음까지 담아서 물을 퍼왔던 거예요. 차갑다 못해 시린 물을 뒤집어 쓴 데다가 단단한 얼음으로 머리까지 두들겨 맞은 그 여자는 악 소리를 지르며 도끼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현관문을 열어 그 요물을 확 밀쳐버리며 소리쳤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릴 기망했으니 얼음물을 뒤집어 써도 싸다. 너 같은 인간은 앞으로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내 장담하마.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도 언젠간 악한 놈들에게 벌을 내려주는 법이니까 썩 꺼져. 얼음을 한 바가지 더 퍼붓기 전에. 그렇게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오니 며느리가 스르륵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며느리에게 황급히 달려갔죠. 아가, 괜찮니? 여보, 형수님. 괜찮아요. 그냥 긴장이 풀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진 것뿐이에요. 애써 당찬 척했는데 사실 심장이 쿵쾅거려서 저 죽을 뻔했거든요.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한테 깜빡 속아 넘어가 형수님께 괜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해드렸어요.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 제덕이 너 진짜 여자 보는 눈이 형편없었어. 네가 곧바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싹싹 안 빌었으면 내가 아주 네 얼굴에 주먹이라도 꽂아 넣었을 거야. 다들 그만해라. 됐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 달려들면 나라님도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큰아들은 흐느끼며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자기 동생에게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애들을 말렸습니다. 며느리 걱정이 가장 컸지만 작은 아들 또한 엄연한 피해자였으니 상심이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을 쭉 둘러본 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세아가 아니었으면 우리 전부 그 끔찍한 애한테 깜빡 속아 가족으로까지 드릴 뻔했잖니. 고맙다, 세아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깨달았어. 넌 우리 가족에게 다시 없을 귀인이자 복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나는 전생에 나라를 10번이라도 구했나 보다. 아가, 아니 정미야.
저런 벌레 같은 인간한테 당했던 일 때문에 더는 네가 마음 아파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넌 더 이상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정미가 아니야. 넌 그때의 상처를 꿋꿋하게 딛고 이겨낸 아주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잖니. 게다가 네 곁엔 이제 네 남편, 시동생, 나랑 네 시애미까지 있으니 넌 혼자도 아니야. 언제든 우리가 함께 할 테니 항상 우릴 믿고 절대 어디 가서든 기죽거나 겁먹지 말거라. 이 아버지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이 애미도 항상 정미 널 사랑한다. 너에겐 시부모이자 부모인 우리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작은 아들은 오래도록 며느리에게 흐느끼며 사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5 식구는 오랜만에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죠. 비록 그 여자 말대로 작은 아들은 그 여자를 사기 미수 정도로밖에 고소할 수 없었지만 작은 아들은 절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더군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집요하게 수소문한 끝에 그 여자의 진정한 약점을 캐낼 수 있었어요. 경찰에 알아보니 이미 무려 사기 전과 이범이었던 그 여자는 기가 막히게도 2번째 처벌을 받은 뒤에도 꽃뱀짓을 하며 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었더군요. 그 남자들한텐 이름도 가짜로 말하고 신분증까지 위조해 보여주면서 돈을 뜯어낸 뒤에 잠수를 탔었더라고요. 직업도 제대로 없는 여자가 저랑 만날 때 무슨 돈으로 부자인 척을 했나 했더니 그 남자들한테 뜯어낸 돈에 대출까지 받았었지 뭐예요. 아마 제가 집도 잘 살고 변호사이기까지 하니까 우선 속여서 결혼부터 한 다음에 돈을 뜯어내 빚을 갚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저 그 남자들한테 김상아 그 여자 본명부터 지금 지내는 곳까지 전부 폭로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 통해서 그 여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임료도 무료로 해준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저한테 친 사기 미수까지 싹 다 묶어서 죄값을 치르게 할 거니까요. 두고 보세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댄 그 여자한테 법의 참맛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작은 아들은 돈을 받고 그 여자의 부친인 척했던 남자까지 찾아냈습니다. 같이 사기 동조범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그 남자는 친딸이 보험조차 안 되는 희귀병에 걸려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울며 불며 빌었다더군요. 자신이 없으면 병원비를 내지 못해 딸은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조금 알아보니 그 남자의 말이 정말이길래 결국 작은 아들은 그 남자를 용서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소송 싸움을 하던 와중 며느리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며느리와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기에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사과를 깎고 있느라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스피커폰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건 주인공의 정체를 안 순간 우리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철천지 왼수인 그 사기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꼬리를 바짝 내리며 며느리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정미야, 나야, 상아. 뭐? 네가 내 번호는 어떻게? 아니, 그것보다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람 좀 써서 알아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미야,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내가 예전엔 너한테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해. 원래 10대 땐 철이 없는 법이잖아. 어린 마음에 그런 못된 행동을 했던 거지. 나 너 별로 안 싫어했어. 진짜야. 성인 되고 너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못한 거라니까. 우리 중학생 땐 그래도 친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네 시동생한테 나 좀 봐달라고 부탁해주면 안 돼? 대체 그 인간은 그놈들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 인간 지금 완전 눈 돌아서 어떻게든 나 교도소에 집어쳐넣으려고 난리도 아니야. 나 전과도 있고 전에 그놈들한테 뜯어먹은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진짜 교도소 가게 생겼단 말이야. 제발 네 시동생한테 네가 나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얘기 좀 해줘.
네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 하는데? 네가 나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웃기고 있네. 넌 정말 입만 열면 냄새나는 거짓말만 늘어놓는구나. 잘 들어 김상아. 난 네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덜덜 떨던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난 이미 과거를 이겨냈고 지금의 나한텐 더없이 든든한 가족이 무려 4명이나 있어.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이 너 따윈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난 널 용서해 줄 생각 따윈 코딱지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도련님한테 널 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그 반의 반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네가 저지른 죄값 얌전히 받도록 해. 사회에 해만 끼치는 너 같은 해충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테니까. 2번 다시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정미야, 제발 끊지 마. 정미야. 애타게 며느리 불러대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며느리보다 먼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친 숨을 후하고 몰아쉬더니 저와 아내에게 자기 안 떨고 잘 말했냐고 묻더군요. 힘들게 낸 며느리의 용기가 가상하고 기특해 저와 아내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우리 딸 장하다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죠. 그 뒤 결국 그 여자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았어도 꼴의 교도소 신세는 죽기보다 지기 싫었는지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한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바탕 그렇게 소동이 일어난 뒤 1년이 지난 지금 우린 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있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은 아들은 지난 설날 때 오랜만에 집에 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전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형수님은 안 불안하세요? 그 여자 언젠간 교도소에서 나올 텐데 괜히 앙심 품고 형수님 또 찾아올까 봐 저 너무 걱정돼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남편이 아직 말 안 했어요? 우리 여기서 먼 동네에 있는 아파트 계약했어요. 3개월 뒤에 이사 가려고요. 누가 제 주소 열람해 볼 수 없게 조치도 취하고 직장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내달라고 신청도 해놔서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찾아오면 이번엔 제가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죠 뭐. 저보다 마르고 키도 작은 그런 애 이젠 안 무서워요. 게다가 제겐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들도 함께잖아요. 정말요? 아휴, 그렇다면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어지네요. 그래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건 그렇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 아이 뭔데? 너 설마 또 결혼한다고 우리한테 선언하는 건 아니지? 난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아이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어요. 아버지만큼 저도 아직 사람이 무섭단 말이죠. 전 앞으로 약자들 편에 서서 변호하는 일에만 당분간 몰두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고 형수님, 넉 달 뒤에 형수님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가실 거잖아요. 그 비용은 꼭 제가 대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비싼 선물 사드리려고 해도 쓸 일 없다고 거절하셔서 제가 꼭 뭐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좋은 산후조리원으로 알아봐서 예약해드릴게요. 이건 형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곧 태어날 조카랑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절대 거절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형수님 덕에 우리 어머니 건강도 정말 많이 좋아지시고 아버진 저보다도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니시잖아요. 산후조리 제대로 못 받아서 형수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그건 곧 우리 가족 모두의 불행이라니까요. 작은 아들의 말에 과찬이라며 며느리는 볼을 붉혔습니다. 저희 부부와 큰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선물 받아도 된다며 며느리에게 이번엔 거절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했죠. 네, 저희 며느리 고맙게도 작년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시험관 시술도 아닌 자연 임신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며느린 저번 달에 휴직을 했습니다. 괜히 무리하다가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절대 잃을 수 없다며 말이죠. 그래도 부모이니
며느리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사부인에게 전했다는데 2년 끊고 산 딸 소식 따윈 반갑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던 사부인의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친정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어차피 무슨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고, 오히려 이제 마음 편히 친정 식구들을 영영 끊어낼 수 있겠다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저는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며느리를 앞으로 며느리로서 그리고 딸로서 평생 보듬어주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손주가 태어나면 늘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해줄 겁니다.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니 늘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무리 감쪽같이 속이려고 해도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수면 위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를 감쪽같이 속여 넘겼다고 한들 하늘의 정의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마치 제 며느리를 괴롭히고 다른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 몹쓸 여자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린 늘 애초에 죄를 지을 생각조차 말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하늘이 주는 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전 저희 며느리 같은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